깡통 전세는 뭐냐면 이 매매 가격,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전세 가격이 있고 매매 가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어떤 게 높아야 되죠? 당연히 매매가가 높아야죠. 당연히 매매가가 높아야죠. 이게 음. 정상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 하락기에 보통 이런 깡통 전세라는 말이 나타나는데 네. 깡통 전세는 뭐냐면 매매 전세가보다 높았던 매매가가 전세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밑으로. 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일단 세입자들은 어때요? 그럼 나 이거 이 집을 팔아도 내 전세금을 못 그렇죠. 돌려주는- 일단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보전할 수가 없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원래 이만큼 내 재산이었잖아요. 그쵸.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만큼 내 돈이었어. 10억에 7억 전세였으면 3억이 내 돈이었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6억으로 떨어지면 집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1억이 손해가 순식간에 내 순자산이 3억이었다가 빚만 1억이 늘어난 상태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2012년, 13년에도 이 깡통 전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하우스 푸어. 그렇죠. 네, 하우스 푸어. 집은 갖고 있는데 거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역전세가 있습니다. 자, 역전세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처음 있는 말입니다. 처음 있는 말이에요. 처음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전세가가 이렇게 폭락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거나 IMF 같은 이런 엄청난 뭔가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잠깐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금방 다시 또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전세는 정확하게 뭐냐? 전세가 10억이었는데 네. 보통은 전세는 계속 올라가죠. 그렇죠. 올라가죠 보통. 물가 상승에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가 역으로 네. 가격이 하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억짜리 전세가 6억, 7억이 되고 6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하락하는 이런 현상. 네. 이거를 역전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전세를 2년 전에는 뭐 7억에 했는데 요번에 이제 갱신할 때가 되니까 네, 전세가가 뭐 5억으로 떨어졌다, 4억으로 떨어졌다. 맞아요.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역으로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니까. 역으로 돌려줘야죠. 그래서 역전세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깡통 전세는 네, 매매가가 전세금보다 많이 떨어져서 문제인 거고, 네, 역전세는 전세금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갱신할 때 이제 돌려줘야 되니까. 그렇죠. 집주인들이. 그럼 둘 다 중요한 거는 매매가든 전세가든 많이 떨어진 게 문제죠. 그렇죠. 결국은 네, 매매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한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는 도대체 이게 경고한 네. 깡통 전세나 역전세 위험 비중이 뭐 어느 정도길래 이런 기관에서까지 이거 조심해야 네. 된다. 네, 한국은행에서 이제 집계한 바로는 이제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거는 이제 한 8.3% 정도 된다. 8.3%.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냐면 16만 채. 16만 호나 되나요? 네, 16만 호가 지금 깡통 전세 위험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다음에 역전세는 50%가 넘습니다. 50%가 넘나요? 50%가 넘어요. 그래서 100만 호가 넘습니다. 이거는 정말.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집주인 100만 명이 네. 돈을 내줘야 된다. 전세 만기 때 돌려줘야 된다. 네, 야, 그러면 이건 정말 좀 수치가 높으니까 네, 이걸 경고를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면은 근데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 네, 깡통 전세 같은 경우는 네, 서울은 1.3%, 네, 뭐 이제 수도권은 6%, 지방은 13.6%로 사실 서울은 깡통 전세 별로 위험하지 않다. 네, 퍼센트가 낮다. 네, 그 깡통 전세보다는 오히려 역전세. 네, 역전세는 전국적으로 뭐 50% 서울 포함해서 다 50% 내외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면은 혹시 대표님 지방 부동산의 가격 하락 가능성이 네. 서울 수도권보다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다릅니다. 자, 일단 먼저 네. 깡통 전세 위험이 어디가 높은지를 볼게요. 자, 깡통 전세가 날려면은 어떤 데이터가 높으면 깡통 전세 위험성이 높은 거죠? 깡통 전세. 그럼 뭐 전세 뭐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하락한 뭐 비율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리치코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네. 자, 이렇게 보니까 자, 시도 기준으로 지금 전세가율이 높은 데가 경북,
충북, 전남 이런 데죠. 그러네. 지방이 보시면은 전세가율이 높죠. 그쵸. 높아요. 자, 그럼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은 데는 어디냐? 세종, 서울, 제주, 부산. 자,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깡통 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안 높다? 낮지 않을까요?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은 당연히 깡통 전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별로 없죠. 그쵸. 깡통 전세가 되려면 지금 매매가가 얼마나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조금 세종시는 매매가가 막 60% 떨어져야 깡통 그렇죠. 전세 나온다는 얘기.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높은 데는 깡통 전세 위험성이 없고 이렇게 이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들 경북, 충북, 전남, 전북, 강원, 충남, 경남. 자, 이런 지역들이 깡통 전세 가능성이 있는 건데 자, 그럼 이게 높다라고 무조건 깡통 전세가 되냐? 그게 또 아니에요. 그게 또 아닌가요? 그게 또 아닙니다. 오. 예, 왜냐하면 이 지역들도 보면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똑같이 떨어졌거든요. 같이 전세가가 예. 떨어지니까. 자, 반대로 어떤 생각도 할 수 있냐면 자, 전세가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제 수요인 전세 가격이 뒤를 받쳐주니까 전세가율이 또 높은 겁니다. 매매가에 비해서 매매가가 너무 고평가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자, 반대로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사용 가치인 전세 대비해서 매매가에 엄청난 거품이 껴 있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깡통 전세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깡통 전세 위험이 없는 곳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네. 자, 위험성이 일단 위험성이 높은 곳. 네. 자, 위험성이 높은 건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은데 네. 입주 물량이 많은 곳들은 깡통 전세 위험성이 있어요. 아, 전세가율이 높은데 네, 여기에 더해서 입주 물량이 그 지역에 많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지역들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율이 높은데 네. 그래서 매매랑 전세랑 갭이 얼마 안 되는데 만약에 입주 물량이 많아요.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전세 가격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매매가나 네. 전세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지역들은 위험하고 또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이제 비싼 지역들 이런 요인들이 뭉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깡통 형태로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네. 단순히 전세가율만 보면 아예 뭐 서울 쪽은 네. 수도권은 안전하고 지방이 위험해 보였는데 네. 너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볼 건 아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자, 이거는 뭐냐면 전형적인 데이터의 오류입니다. 아. 자, 비율은 네. 자, 깡통 전세나 역전세의 이런 위험성이 서울이 작다. 수도권이 작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뭐냐? 금액대가 너무 커요. 아, 금액대가. 그리고 비율이 생각보다 작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한번 대단지 1000세대 이상짜리 한번 대단지만 볼까요? 네네,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역전세가 얼마나 심각한지. 네. 아니 뭐 서울 1.3%라고 하니까 네. 한 99%는 안전하겠네. 뭐 이런 아니에요. 느낌이 들거든요. 절대 아닙니다. 일단 1% 안전하지 않고요. 저희는. 자, 우리가 지금 강남역 쪽이죠. 네. 강남역 부근에 지금 1000세대 이상짜리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서초 레미안 여기도 있고 뭐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반포 자이도 있습니다. 반포 자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반포 자이가 전세가 얼마에 거래가 됐었냐면 네. 자, 여기 보시면 요 점 찍힌 게 전세의 실거래가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20억을 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죠? 2020년 한 12월 달부터 20억 넘는 매물들이 점 찍히는 거 보이시죠? 네네. 네. 자, 20억 넘게 실거래된 게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2022년 9월 달까지 10억이 넘는 매물이 찍혔어요. 20억이 넘는 매물이 찍혔어요. 물론 뭐 10억대도 있었지만.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높게는 20억 넘게 지금 거래가 됐는데 네. 지금 호가가 얼마냐면요. 12억 5천에서 14억 5천입니다. 그러면은 뭐 20억 넘었던 걸로 보면은 거의 뭐 적게는 7, 8억에서 많게는 뭐 한 8, 9억까지도 그렇죠. 정말 뭐 한 8억 정도 떨어졌다 전세가가 정말. 네. 이거 엄청난 문제 같은데. 네. 그럼 자, 네. 반포자에만 그럴까요?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일어났던 이 부동산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폭등, 거기에 또 임대차 3법까지 겹치면서 네.
말도 못하게 지금 폭등을 했던 이 매매 전세가의 후폭풍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그럼 그때 너무 많이 네. 올랐던 게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22년 가을까지. 그러니까 22년 가을까지 이어졌으니까 2년 더 하면 언제죠? 만기가 24년 4년 가을. 가을까지. 즉 내년 가을까지는 집주인들이 지금 작게는 지방 같은 경우는 뭐 몇천에서 1, 2억, 수도권은 뭐 1, 2억은 너무 수두룩 빽빽하고요. 네. 뭐 많게는 7, 8억, 8, 9억씩 돈을 내줘야 되는 지금 갱신건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아, 계속 있다. 네. 그럼 이게 깡통 전세 말고 어떻게 보면 역전세의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역전세, 그러니까 깡통 전세도 문제지만 네네. 역전세가 아마 훨씬 더 지금 그렇죠. 네. 비중도 훨씬 높기도 그렇죠. 하고. 사실 깡통 전세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역전세는 지금 전세 계약의 지금 50%가 넘게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지금 또 뭐 대세 이대로 바닥 찍고 대세 상승한다 이런 또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역전세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그냥 허허 웃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단기 반등은 좀 더 이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얘기하다시피 빠르면 올해 가을, 네. 늦어도 내년 초반부터는 다시 하락세로 들어갈 겁니다. 물론 모든 지역은 아니에요. 일부 지역은 보니까 이미 무릎까지 떨어진 데들이 있어요. 무릎까지 있나요?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지역들은 절대 지금 파시면 안 되고요. 네. 오히려 언제쯤 내 집 마련할지를 데이터에 근거해서 잘 시기를 가늠해 보시면 아마 내년에는 상당히 내 집 마련하기에 좋을 만한 지역들이 제 눈에 이미 너무 많이 보여요. 그 무릎까지 떨어진 지역들 저희가 차차 앞으로 질문을 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돌아가시기 전에 물어봐야겠어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네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경고한 걸 보면 네. 또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네.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네. 집값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네. 뭐 DSR 규제를 완화하는 중에 대책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결국에는 이게 국민분들 중에서는 네. 아니 이거 전세 그냥 떨어지고 네. 매매가 떨어지면 되는데 왜 이거 빚으로 또 바치는 거 아니냐 충격을 줄이겠다고 네. 그래서 약간 불만도 있으시거든요. 의문도 있으시고 네. 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한쪽만 보는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런 대책도 안 한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불만을 가지신 분이 세입자야. 네. 내가 지금 전세 10억에 살았는데 전세가 지금 7억까지 떨어졌어요. 음. 근데 정부에서 아무런 정책도 하지 않아.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집주인이 전 돈이 없어요. 네, 돈 없어. 3억을 돌릴 네. 수가 없어요. 네. 정부에서 뭐 대책도 없어. 과연 이게 맞냐라는 거죠. 이게 주택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길 기대해서 네. 내가 싸게 사고 싶어하는 무주택자 분들 입장에서는 네. 불만일 수 있지만 네. 지금 당장에 내가 돈을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해 계신 전세입자분들 입장에서 네. 이 대책이 없으면 사실 집주인분들이 뭐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막 8억 떨어졌는데 그럼요. 그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면은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세금으로 하면은 문제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 뭐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의 범위를 넓히거나 DSR을 좀 풀어줬어요. 네.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집주인이 책임지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누구한테 피해가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저는 프레임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은 게 뭐냐면 정부는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상승도 급격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은 누구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하면 그 상승 때문에 소외되신 분들이 또 고통스럽고 또 집값이 떨어지면 또 집을 갖고 계신 분들 때문에 또 너무 고통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또 해야 될 역할들 그리고 미약하나마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이런 가격이 폭등하고 폭락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너무 비싸니까 안 사면 되겠다. 그렇죠.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만들고 싶어요. 뭐 단기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한 5년 정도 후면은 저는 상당히 이런 것들이 안정화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이제 어떤 개인의 그러니까 네. 내 상황 때문에 이 전체를 뭐 호도하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가 집이 없어. 그래서 집값이 좀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지금 이거 정부에서 지금 이런 거 정책하는 거 나쁜 거다. 이거 사실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죠. 세입자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정부가 풀어줘야죠. 근데 정부도 고민이 너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더 늘려준다? 아니 이거를 뭐 해외 투자자들이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빚으로 지금 부동산 떠받들고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DSR이라는 건 정확하게는 뭐냐면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너는 400만 원까지만 40%까지만 이런 대출 상환 금액으로 써라고 못 박아 놓은 건데 이거를 50%는 60% 늘려주겠다는 게 DSR 규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 이것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대부분 이제 보통 사람 기준으로 따라서 한 달에 뭐 한 500 정도 실수령액으로 500 버는 게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벌이 해야지 겨우 그 정도 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근데 내가 500을 벌어서 내가 200만 원을 주택 원리금 상환에 쓰고 있었는데 DSR 풀어줘서 이거를 200이 아니라 300으로 만약에 늘렸다고 봐요. 그러면은 개인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쪼들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쪼들리고 힘들겠죠. 힘들게 들었습니다. 100만 원. 더군다나 지금 물가 상승까지도 계속 이게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계속 맞아요. 지금 물가가 지금 너무 비싸잖아요. 요즘 밥 한 번 먹으려면 여기 강남 쪽에서 정말 네. 12,000원 밑으로 먹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밥도 그렇죠. 옷값도 그렇죠. 뭐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부도 고민이 많겠지만 하지만 이 세입자분들이 너무 또 피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아마 적정한 선에서 좀 조율을 좀 해나가야 할 거라고 보고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 좀 그런 분들의 입장을 같이 좀 헤아려 주셔서 조금 여론을 너무 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또 더불어 사는 사회의 또 미덕 아니겠습니까?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경고할 만큼 지금 역전세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이게 가만히 뒀을 때 네. 정말 나쁜 의미로 투자한 집주인들도 있겠지만 네. 이게 막 정말 갭 투자. 네. 사실 지금 전세금이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은 선량한 분들이 사실 대부분일 거란 말이죠. 이 네. 역전세에 걸리는 네. 그런 분들을 구제하고 정확히 말하면 전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죠. 전세입자를 맞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단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 가계대출 문제가 심각해서 그렇죠. 그 선을 지켜야 된다. 맞습니다. 무작정 그냥 막 퍼준다고 될 건 큰일 아니다. 나죠. 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정부의 대책이 한번 나오면 네. 또 그 선이 적당한지 네. 또 너무 과도하게 풀어준 건 아닌지 한번 모셔보고 네.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다시 집값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과거 30년간의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을 보면서 네.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1차 우리 깡통전세가 1998년 네. IMF 직후, 네. 2차가 말씀해주신 2003년에서 2004년 네. 이때 카드 대란 때, 네. 그다음에 지금 이제 3차 22년에서 23년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주목할 점은 네. 역전세, 깡통전세 대란 이후에 네. 1년 뒤부터 집값과 전세 가격은 상승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네. 이거 24년부터 오른다. 네.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네. 100%다. 네. 일단은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부터 올라갈 지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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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근데 모든 지역은 아니다라는 거죠. 모든 지역은 아니다. 모든 지역은 아니다. 자,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제 조금 부동산을 좀 많이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지금의 거품이 얼마나 심각한 거품인지를 여전히 잘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2020년, 21년에 이 폭등이 사실 너무 짜릿하잖아요. 그죠.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의 뇌를
가장 자극시키는 게 뭐냐면 짜릿한 투자입니다. 급등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약간 도박성 있는. 그렇죠. 거기에 사람들이 미쳐요. 음. 예, 그래서 그런 미쳐있던 시장이 2020년, 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대부분의 대중들은요, 최근에 2, 3년밖에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최근 2, 3년에 너무 짜릿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떨어졌지만 또다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 아마 생각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게 한 번에 지워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워지지 않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얘가 지워져야 진짜 바닥이 옵니다. 네,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이야기하고요. 또 이거를 제가 데이터로 다 만들어놨잖아요. 네네. 자, 소득 대비해서, 통화량 대비해서, 또 주택 구입 부담지수 이런 거 전부 다 데이터를 봐도요. 네. 너무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없는 거예요? 반등이 들어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거래량이 작은 겁니다. 네? 거래량이 지금 서울 쪽이 뭐 한 3,000건 내외 정도 3,000건 조금 넘어섰다가 최근에 다시 조금 지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또 감소하는 추세. 네. 자, 근데 이게 제가 참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도 지칩니다, 이제. 네. 진짜 들으실 분들은 다 들으셨을 거고, 그리고 제가 아무리 제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본인의 프레임에 갇혀서 또 본인 생각대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결과는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일단 최근에 이제 저희가 좀 추가된 데이터가 있는데요. 네. 뭐냐면 그동안은 우리가 개별 아파트의 소득 대비한 이런 저평가 인덱스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 이런 거를 볼 수가 없었어요. 지역이나 뭐 지역만 이렇게, 봤죠. 그쵸. 크게 봤죠. 근데 이제는 개별 아파트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뭐 수원 영통과 수원 전체의 이 PR은 분명히 다른데 네. 영통의 소득이 높으니까 네. 그 특정 아파트를 볼 수 있단 말이죠. 특정 아파트. 그거 한번 보여주실 네, 수 그래서 있어요? 요거를 전부 다 보실 수가 있고 현재는 이제 유료 버전의 리치고 엑스퍼트에만 들어가 있는데 리치고 전문가에만 들어가 있는데 리치고 앱에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그러니까 아마 요 영상이 올라갈 때쯤엔 아마 반영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럼 리치고 무료 버전에서도 이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료로는 한 2주 정도는 무료로 보실 수가 있는데 2주 정도. 네. 네. 근데 뭐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네. 네. 그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에서 이제 한 10년 이상 된 요 아파트의 1000세대 이상짜리 중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네. 혹시 뭐 관심 있는 사고 싶은 아파트, 관심 있는 아파트 혹시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네. 경희궁자이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경희궁자이요? 네, 경희궁자이가 없으시면 잠시만요. 아니 경희궁자이 당연히 있죠. 네네. 네. 요번에 저희가 종로구에 있는 경희궁자이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경희궁 2단지가 이제 얘가 1000세대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대단지고 얘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 차트가 뭐냐면 경희궁자이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고요. 요게 이제 매매고 요 밑에 게 전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매매가 평균은 이제 한 480이 넘는데 네. 여전히 지금 551이에요. 요 빨간색 선만 봐도 네. 굉장히 좀 내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평균보다 꽤 높죠. 평균보다 그래서 대출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게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 수치가 높으면 부담스럽고 밑에 있으면 부담스럽지가 않은 거죠. 평균보다 밑에 있어야 부담스럽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PIR이라고 해서 소득 대비해서 얼마나 비싼지를 보면은 2017년만 하더라도 24배 정도였는데 네. 고점이 43배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37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고점에는 우리가 43년을 모아야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한 푼도 안 쓰고. 한 푼도 안 쓰고. 네. 자, 그리고 오른쪽 거는 이제 새로운 차트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ROI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리턴 온 인베스트라고 해서 실제 내가 투자한 돈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냐를 계산하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월세 개념으로 해가지고 내가 월세를 끼고 이 아파트를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받는 월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이거를 비율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퍼센테이지가 나오죠. 네. 그러면 얘가 경희궁 자이가 지금 2.1
2.24% 정도 됩니다. 그럼 자, 수익률이 2.24%다. 네, 2.23%. 1년에 내가 월세를 끼고 투자를 네. 했을 경우에는 2.24% 나오는 거죠. 음. 자, 근데 지금 은행 이자가 얼마죠? 지금 뭐 한 3.5에서 한 4%요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그 정도는 주는데 네. 그리고 얘를 봐도 얘가 높을 때 2017년에 2.79%였어요. ROI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지금은 조금 좀 고평가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저 평균치보다 여전히 높으니까. 그렇죠. 자,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은행 이자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수준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거든요.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 월세를 끼고 지금 시점에서 네. 월세를 끼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경희궁 자이 아파트를 취득세 내고 취등록세 내고 부동산 복비 내고 보유세까지 내면서 1년에 2% 조금 넘는 받는 월세를 받고 사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은행에다가 한 4% 가까이 이자를 원금 손실 하나도 없이 넣어 놓으시겠어요? 저랑 은행에 특판 예금 이런 거 안전하게 5천만 원 보호 받으면서 그렇죠. 거기가 안전하고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쉬운 계산이잖아요. 아니 너무 쉬운 계산인데 사람들이 2, 3년 전에 그 짜릿한 기억에 아직도 지금 도파민에 중독이 돼가지고 부동산은 계속 올라간 이 세상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이 세상이 끝도 없이 올라가는 그런 자산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예? 아니 부동산이라고 계속 끝없이 올라갑니까? 아니에요. 하락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때도 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절대 그런 일부 이런 어떤 맨날 상승만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야기에 저기 귀 기울이시고 그랬다가는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여러 데이터가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경희궁 자이 봤고요. 또 많은 분들이 영끌에서 샀던 우리 노도강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네. 그쵸? 좋습니다. 자, 노도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노원구, 도봉구, 네, 강북구 네. 여기로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아파트가 너무 많으니까 네. 좀 대단지를 위주로 보시죠. 한 네. 2,000세대 이상짜리. 네. 네. 와, 2,000세대도 많네요, 진짜 여기에도. 네, 이쪽. 자, 이렇게 보면은 도봉 한신이 있습니다. 네. 얘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요거를 보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24가 전고점이었어요. 2008년에. 2008년. 근데 최근에 여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고 있죠. 네. 근데 여전히 평균보다는 좀 높고 네. 얘가 제일 좋았을 때가 언제냐면 2015년 2월 달에 92.3이었습니다. 네, 이때가 대출 껴서 도봉 한신을 사기 가장 부담이 없었다.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해서는 어땠냐면 소득 대비해서는 2009년 7월 달이 이제 10.7이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고평가됐죠. 15 가까이 갔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 떨어져서 10.6이에요.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이 9.3이고 역사적인 저점이 6.7입니다. 그러면 요걸로 봤을 때도 요걸로 봤을 때는 지금 한 허리 부분 정도까지는 좀 떨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게 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면 저로 얘기냐?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정도. 그렇죠. 무릎은 저는 이제 모든 자산은 그래. 특히나 부동산은 네. 무릎 밑에서 사야 됩니다. 자, 모든 투자의 대가들이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이 뭐라고 하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거는 뭐예요? 무릎 밑에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팔아라. 자, 그러면 부동산은 내가 자주 의사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 몇 번 사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럼 10년에 한 번도 아니야. 그냥 무릎 밑에서 사야죠. 그러면 도봉 한신은 무릎이 언제냐? 8 정도는 돼야 되나? 8. 8. 그렇죠. 역사적인 저점이 우리가 6.7이니까 요걸 맞추기는 좀 너무 발바닥은 어려우니까. 그렇죠. 어려우니까 8이나 최소한 8 정도 초반 정도는 돼야 우리가 무릎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금이 10.6이니까 여기서 한 2 정도. 그러면 한 20% 가까이 한 15%만 떨어져도 지금 무릎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월세 수익률도 보세요. ROI. 얘가 높을 땐요. 언제가 제일 높았어요? 2013년 11월. 그리고 가격은 언제가 제일 쌌어요? 5년 정도. 아니 13년 말이 제일 쌌어요. 13년에서 14년 뭐 요때. 자, 저 때는 이때가 우리가
이때가 13년 11월 달에 PIR이 얼마였냐면요. 네, 이때가 6.8이었습니다. 소득 6.8.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였죠. 그러네요. 자, 그다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볼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97.2로 너무 낮아. 거의 최저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출 끌어다가 집을 사기도 너무 싸고 너무 저렴하고 그러니까 대출 이자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낮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택 원리금 상환으로 네. 500만 원 버는데 한 150 나가는 거예요. 음. 너무 저렴한 거지. 네. 그래서 주택 원리금 상환 금액도 얼마 안 나가는데 소득 대비해서 너무 싼데 월세 수익률은 4%가 넘어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높잖아요. 이럴 때 사야 되는 이럴 때. 이럴 때. 근데 지금 2021년 보세요. 2021년 10월 달 제가 역사상 지금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조로의 매도 기회가 제가 왔다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그때가 지금 ROI가 얼마예요? 1.5%. 엄청났네요, 정말.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거의 뭐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경우는. 네. 그런데 얘가 지금 조금 회복이 됐지만 여전히 얘를 봐도 역사적인 평균까지 못 왔어요. 그래서 ROI로 봐도 조금 월세 투자 수익률로 봐도 조금 지금 좀 더 뭔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게 느낌이 오시죠? 네. 대표님 그러면 네. 이걸 보니까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전고점이던 2008년을 이번 20년 상승할 때 못 넘었잖아요. 못 그 넘었죠.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았던 거죠. 맞아요. 그런데 PIR은 훨씬 높게 이번 상승장에 네. 전고점을 넘어섰잖아요. 네. 요 두 가지 의미 차이는 좀 정확히 뭘까요? 의미 차이는 뭐냐면 네. 똑같은 데이터, 주택 가격이랑 사람들의 소득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는 추가적으로 뭐가 들어가냐면 주택 담보 대출 금리가 들어갑니다. 주택 담보 대출 금리. 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라도 금리가 낮으면 네. 자 예를 들어서 네. 자 2008년의 금리와 2020년 코로나 때 금리는 어땠어요? 완전 낮았죠, 이때. 훨씬 낮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해서는 훨씬 더 높았지만 금리가 낮은 상황이다 보니까 요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8년보다는 낮았던 거죠. 그럼 PIR은 주택 가격을 내 연소득으로 나눈 거니까. 그렇죠. 얘는 내가 소득 대비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나온 건데 네.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거기서 나눈 거에서 그래서 대출 이자로 얼마씩 부담할 수 있어가 들어가니까 이자 집값은 되게 비싼데 그렇죠. 대출 이자가 낮아서 뭐 한 네. 3억 이자가 뭐 한 맞아요. 7, 80밖에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보면은 네. PIR 그러니까 금리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거를 좀 빼고 PIR로 보면은 전고점보다 요번에 상승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훨씬 높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네. 지역마다 또 아파트마다 달라요. 또 그러니까 지역마다. 예를 들면 지금 도범안신 같은 경우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 못했는데 네. 자 예를 들어 이제 강남 서초 이쪽으로 가보면 네. 또 돌파를 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쪽은 또 대출까지 끌어쓰면서도까지 막 왕창 올라가는. 네네.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네. 이제 강남 서초가 그나마 이제 조금 좀 하락세가 조금 덜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는 대출을 아예 허락을 안 해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막 대출 껴서 산 사람들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괜찮아요. 만약에 그때 대출 규제가 없어서 대출 끼고 강남 서초 아파트 10억 이상짜리 사게 했다. 아마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네.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막 규제를 많이 한다고 이제 비판도 많이 들었는데 네. 사실 지나고 보니까 네. 그때 잘한 거였다. 이런 건 잘한 거였죠. 이런 건 네. 잘한 거였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저희 하나만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뭐 도봉구도 가보고 이제 네. 저기 종로구도 가봤는데 네. 저희 그 중구 쪽에 네. 중구 맞을 겁니다. 약수 하이츠 아파트. 약수 하이츠. 네, 굉장히 네. 오래된 아파트인데 우리가 네. 또 이런 데이터 뽑기 좋을 것 같아요. 네.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네네. 자, 약수 하이츠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약수 하이츠는 어때요?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08년 10월 달보다 최근에 훨씬 더 높았죠? 훨씬 높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이제 뭐냐면 옛날에는 이 리치고 빅데이터로 시력이 한 0.5였다라면 이제는 개별 아파트가 들어가면서 시력이 이제 한 1.5. 그래서 전에는 그냥 지역으로 보니까 그렇죠. 이게 평균 맞춰지는데 맞아요. 이제는 여기는 그렇죠. 높고 여기는 낮고 맞아요.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 싶은 것보다는 네. 데이터는 저는 등대라고 생각해요. 등대.
자, 등대의 역할은 뭐냐? 배가 침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데이터 등대는 뭐냐? 뭐 이거를 언제 사면 좋아요?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자, 잘못된 의사결정은 뭐냐면, 자, 예를 들면 2020년이나 21년에 사람들이 막 지못 싸가지고 안달이 났는데 네. 만약에 이 데이터가 그때 있었다라면 약수와이츠의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2008년에 고점보다 훨씬 더 높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높고 PIR도 훨씬 더 높네. 근데 보니까 월세 수익률이 말도 못하게 안 좋아. 그러면 야, 이거 지금 내가 잘못 샀다가는 이거 지금 좀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정상이겠죠. 그렇죠. 적어도 지금이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투자의 대가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얻기 위해서 팔아야 되는데 최소한 이거는 못하더라도 얻기 위해서 사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완전 잘못된 투자거든요. 얻기 위해서 사는 거. 근데 만약에 이 데이터를 봤다? 얻기 위해서 최소한 한두 분이라도 덜 샀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저는 왜 고점의 시기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막 대출 끌고 막 연끌해 사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더 큰 폭락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근데 데이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이런 저점. 자, 만약에 이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가 언젠가 또다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네네. 자, 그러면 딱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때 최소한 사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저렇게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빠졌다는 건데 나는 집값 하락 때문에 너무 괴로워.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고 내가 이제 너무 빠졌네? 지금 파는 건 잘못된 의사결정이네. 왜? 무릎 밑에서 파는 거니까. 그렇죠. 이런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저 때 되면 공인중개사분들 막 전화 오거든요. 그렇죠. 이제 10년 만에 팔 기회 왔다. 그때 이제 파셨다가 막 네. 나 그때 팔지 말걸. 그렇죠. 그럼 적어도 네. 요 리치고 앱의 진짜 목적은 네. 지금 이때가 싸니까 사서 버세요 이 목적보다는 네. 지금은 사면 안 됩니다. 적어도. 그렇죠. 지금은 팔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은 대표님이 주로 지금은 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지만 이렇게 네. 데이터가 다 떨어지고 나면 네. 반대로 그땐 지금은 팔면 안 됩니다. 그럼요. 잘못된 의사결정 하면 안 되는 거죠. 잘못된 무릎 의사결정은 밑에서 아니다. 팔고 얻기 위해서 사고. 자, 지금 제가 개별 아파트 데이터를 보면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네. 지금 상당수 지역들은 전고점 돌파하고 좀 이러고 있잖아요. 네. 자, 일부 지역을 보니까 네. 전고점이 아니라 거의 역사상 최저점이에요. 최고로 지금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말씀해주신 이 차트 밑에 우리가 이 시기가 오면 팔면 안 되고 가능한 사야 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있어요. 야, 대표님 그러면은 네. 질문 건너뛰고 그거 먼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네. 한번 뭐 지역들이 여러 개 많지만 네네. 일단 충남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네. 충남. 네. 저는 이제 지방이 저는 반등이 먼저 올 거라고 보는데. 네. 자, 일단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제가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일자리와 인구수가 중요하다. 네네. 자, 그러면 우리가 랭킹에 들어가서 인구수가 어디가 늘어나는지 최근 1년 동안. 랭킹의 인구수. 세종시. 자, 세종시가 1등입니다. 세종시, 인천, 자. 충남, 경기. 자, 경기, 그다음 충남, 그다음 경기예요. 자, 그다음에 서울을 볼까요? 서울은 어디 있죠? 서울은 10등입니다. 인구가 1,000만이 깨졌다고 들었는데 계속 줄어들고 네, 서울 있어요.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대구, 부산, 울산 뭐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 이제 1년인데 3년으로 볼게요. 자, 3년으로 놓고 보니까 어때요? 세종, 경기, 인천, 제주, 충남. 충남이 또 들어가죠. 네. 충남은 1년도 들어가고 3년도 들어가. 충남이 사실 이렇게 인식은 안 돼 있는데 네. 상당히 지금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군요. 그럼요. 그리고 일자리를 봐도 명확합니다. 자, 일자리 볼까요? 일자리. 자, 일자리 수. 진급률 말고 숫자로 볼게요. 네네. 자, 숫자. 시 군구 단위로 보겠습니다. 15만 명이 아니라 10만 명 이상짜리를 볼게요. 네. 자, 우리가 강남이나 이제 서울에 이제 일자리 많은 거는 우리가 다 빼자 이거죠. 그렇죠. 서울은 어차피 아니까. 다 아니까. 자, 근데 6등이 어디냐면요. 화성입니다. 화성하면 동탄의 도시. 그렇죠. 화성이 동탄이고요. 네. 이만큼 일자리가 많습니다. 야, 그럼 거의 지금 분당보다도 많네요. 분당보다 많아요. 서울의 자. 종로보다도 많고. 그 다음이 11등이 어디냐? 평택입니다.
오늘 GTX 발표나 네. 지제요. 자. 네. 자, 지금 뭐 평택에 지금 뭐 이렇게 또 엄청난 입주 공급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뭐 폭락 소리 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왜 이렇게 하나만 보시는 분들이 많을까? 평택은 자, 아니 국가에서 그거 다 생각 안 하겠습니까? 예, 다 생각하고 지금 저기 할 거고요. 인구가 늘고 그만큼 일자리가 늘 곳이니까 많이 맞아요. 짓는 거다. 자, 자 보세요. 자, 동탄이 어디냐면요. 요거를 지적도로 볼게요. 네. 네, 지적도로. 자, 지적도로 봐야 좀 더 우리가 저걸 보니까. 네. 자, 여기가 이제 바로 동탄입니다. 여기가 네. 화성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고덕 신도시예요. 자, 여기랑 동탄이랑 되게 가깝죠. 가깝네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일자리가 몇 개요? 20? 저쪽 주변에 물론 화성이 좀 커요, 땅이. 네네. 근데 25만 개가 있고요. 네. 평택이 17만 개입니다. 이거 두 개 합하면요 몇 개예요? 40한 2만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누구만큼 많다? 서울 중구 강남 빼고는 제일 많은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자, 대단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잖아요. 뭐가 있어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00조 이상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 반도체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리고 반도체는 그동안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대표적인 산업이고 앞으로도 먹여 살릴 산업이에요. 그래서 국가에서 엄청난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이거는 나온 뉴스인데, 네.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네. 자, 우리가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물이 필요해요. 거의 물이. 재료로 물이 들어가는군요. 네. 자, 그런데 이 근처에 물을 갖고 올 데가 없어. 자, 이거를 다시 지도 빼고 볼게요. 자, 거기가 요 원산면이거든요. 네네. 요 사거리가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서는 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게 물이잖아요. 네. 물 갖고 올 데가 어때요? 조금 좀 약하죠. 약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평택 고덕으로 가볼게요. 고덕이 여기 있거든요. 네. 자, 여기 요 내과 어때요? 고덕이 여기 있어. 여기는 어때요? 가깝- 여기나 여기 양쪽에서 지금 끌어올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 파란색이 넓은 걸로 봐서는 네. 강폭도 작지 않잖아요. 작지 않죠. 자, 물을 끌어올 만한 환경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죠. 다시 볼게요. 원산면 어디 갔어요? 네. 여기 있죠. 여기는 어때요? 조금 가늘다. 좀 멀기도 가늘고 하고. 여기는 호수잖아요. 호수죠. 그 강이 계속 물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스톱에 걸렸습니다. 이게 100% 진행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스톱에 걸렸어요 지금. 아니 지금 물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아니 물을 끌어올 데가 없잖아요. 딱 봐도. 아니 그럼 이거 발표하기로 이런 걸 조사 안 했나요? 어쨌든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 네. 그냥 투자자로서의 제 뇌피셜이고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뭐 그 육감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네. 사람은. 자, 여기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자, 만약에 제가 보기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언뜻 봐도 물 끌어올 데가 없어요. 자, 근데 반도체는 한국이 이제는 무조건 키워야 되는 엄청난 산업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취소할까요? 하긴 해야죠. 하긴 해야죠. 그럼 네. 얘가 안 돼. 그러면 대안을 찾겠죠. 되는 데다가 지으면 되잖아.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도를 봤어요. 물 끌어올 만한 데가 어디냐. 그리고 뭐가 있냐면은 큰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왜냐면 자, 이쪽에도 동탄에도 이제 이쪽이 반도체가 네. 있고, 그다음 요 바로 밑에 여기도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크게 멀지 않으면서 물을 끌어올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근처에 있어야 좀 효과가 서로 그렇죠. 나니까. 일단 여기 어때요? 이쪽에 물이 많아 보이네. 물이 굉장히 풍부하네요. 풍부해 보이죠. 네. 네, 이쪽이 좀 풍부해 보이고. 자, 그다음에 이런 땅도 이런 땅. 그다음에 이쪽에도 이런 땅들 어때요? 바다로 연결되니까 물이. 그렇죠. 이게 좀 딱 봐도 이제 물 끌어오기 되게 좋네요. 괜찮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평택이나 여기서부터 아주 멀지가 않아서 그쵸. 같이 뭔가 이렇게 무리를 이루어서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내려간다라면 뭐 이런 지역들. 예. 그래서 아산 정도까지. 예.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로 혹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를 조금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자, 그래서 요쪽을 그러니까 여기서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서 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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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렇게는 뭐다? 엄청난 여기는 이쪽은 엄청난 반도체 대한민국의 반도체 핵심 지역이 될 거란 말이에요. 동탄에서 평택 뭐 지제 예. 이쪽 사이.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뭐 한 거예요? 지제역에다가 이게 한 2030년 정도에 지금 입주가 될 거, 아마 2003년 넘어 입주가 네. 될 건데 이런 큰 그림을 다 그려놓고 거기에 엄청난 지금 3만 가구인가요? 네네. 이런 계획을 다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뭐 SRT는 다 KTX는 다 뭐 GTX AC도 그렇죠. 아직 짓지는 않고 그렇죠. 있지만 계획을 잡아놨다라는 그렇죠. 건 중요한 지역이니까. 자, 그럼 우리가 부동산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아 그럼 요 주변 요 주변. 지금도 일자리가 많은데 네. 앞으로 더 많아진다. 아 지금도 강남에 이어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그렇죠. 전국 2위인데 네. 앞으로 더 많아진다. 더 많아진다. 그리고 지금 반도체 클러스터가 지금 요민 쪽이 흔들흔들한데 흔들흔들하니까. 제가 보면 이거 물 갖고 오기가 쉽지 않아서 안 될 것 같아. 안 될 가능성이 저는 50% 넘는다고 봅니다. 자, 그럼 어딘가 다른 지역을 골라야 될 텐데 그럼 뭐 요 안에 들어가는 이 게 어디 인근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네. 야, 이거 살짝 저만 알고 싶은 청기누설 살짝. 야, 이 데이터로 자. 항상 말씀하신 대표님이 근거가 있는 감. 네. 자, 물론. 여기에 자 일자리를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네. 자, 조금 더 밑으로. 우리 아는데 다 빼고. 네, 네. 네, 다 빼고 아는데 뭐 거기는 뭐 알아서 잘 나가니까. 네. 자, 조금만 더 내려가면 어디가 있냐면 천안시 서북구가 있고요. 아산시가 있습니다. 충남 아까 유망했었어요. 네. 충남 자, 인구가 이 되고 일자리가 두 개 합하면 얼마예요? 한 7만 7만 개가 정도? 넘습니다. 네, 17만이 넘어요. 네. 자, 근데 평택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어디예요? 천안시 서북구.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야. 어. 조금만 내려가면 여기예요. 조금만 내려가면. 야, 자, 이게 그리고 이거를 다시 지적도를 풀고 보면은 조금만 네. 내려가면 여기인데 여기도 어때요? 이쪽 지역 물대기 음. 이런데 물대기 어때요? 좋네요. 좋죠. 네. 예? 이쪽도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고 보신다. 뭐 아니 뭐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이쪽 지역에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인구가 근데 일자리 만약에 많으니까. 혹시라도 한다면 이제 일자리가 어찌됐건 주변에 뭔가 인프라가 있는 데다 할 거라는 거죠. 그쵸. 예, 예. 그래서 좀 더 내려온다라면 뭐 여기도 아니 그런 거 없어도 여기는 이미 일자리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천안시 동남구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데 천안시 동남구도 일자리가 4만 개가 넘어요. 야, 그럼 합치면 뭐 21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22만 대입니다. 22만. 요 지역만 일자리가 22만 개예요. 자, 그럼 22만 개는 어느 정도냐면요. 종로구예요. 강서보다 일자리가 많아. 분당구랑 22만 개는 분당구랑 비슷합니다. 야, 그러면은 우리가 천안 아유 거기 뭐 충남 그쪽이 되겠어 했는데 네. 은근 알짜다. 은근 알짜죠. 또 위에 평택도 있고. 바로 위에 평택도 있고. 합쳐서 또 동탄 평택 묶듯이 네. 평택과 아산을 또 묶으면 네. 이것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럼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근무한다고 월급 작게 받아요? 그렇진 않죠. 아니잖아요. 네. 대표님 근데 네. 그런데 네. 여기도 비싼 거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네. 보자 이거죠. 지금 충남의 아파트 데이터를 한번 네. 보자 이거죠.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건 네. 저렇게 유망한데 네. 지금 역사적으로 막 저평가 구간이다. 네. 혹은 평균 구간이다. 자, 지방은 이제 2000세대는 너무 크니까 일단 네. 1000세대로 한번 데이터를 제가 필터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지금 아파트들이 쫙 나오죠. 네네.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시의 이제 초원 그린타운. 네. 자, 이 아파트를 보니까 어때요? 뭐야 그래프가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2010년대 이후로 언제가 제일 낮았어요? 2020년. 2020년과 21년. 이때가 제일 그다음 소득 대비해서 이때가 제일 쌌죠. 우리가 생각하는 미친 20년, 21년에 네. 제일 쌌네요, 여기는. 이때가 그래서 제가 19년 말 2020년 초에 제가 뭐라 그랬죠? 고평가된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사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데이터. 고평가된 걸 팔고 네. 일부는 이제 빚 갚고 이런 거 그렇죠. 사라. 자, 그리고 얘가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얘는 평균보다 밑이에요. 그러네요. 자, 소득 대비해서는 어때요? 좀 올라갔다 내려왔죠. 네. 자, 근데 월세 수익률 얼마다? 8.6%. 8.6%다. 되게 높네요. 자, 지금 이 아파트를 월세를 끼고 사면은 은행 이자의 몇 배다? 2배 정도 되네요. 2배다. 근데 이쪽에 일자리가 많다. 아니, 이런 데는 월세 끼고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점면은 정말 투자 목적으로 살 수 있겠네요. 살 수 은행보다 있죠. 나으니까. 자, 아까 서울데이트랑 달라요, 안 달라요? 완전히 다르네요. 다르죠. 제가 이게 너무 많은 분들이 일부 이제 부동산 전문가들이 무슨 똘똘한 한채니 뭐 맨날 서울 강남구만 오르고 인천 송도만 오르고 뭐 대구 수원구만 오르고 이거 완전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거는 완전 이제 하락의 끝장에서 끝판왕 하락의 마지막 장에서 이게 통할지 몰라도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하락이 충분히 서울도 이루어지면 기왕이면 좋은 데가 좋겠지만 그럼요. 지금은 아직 그 정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채는 똘똘한 한 채로 몰렸던 건 세금 문제가 있다 보니까 다주택자를 규제하니까. 그렇죠. 자,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지방에 이런 이 얼마나 이거 보세요. 지금 다 평균이나 적어도 평균이나 평균 밑으로 또 여기도 월세 수익률이 높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자, 이런 데가 지금 충남뿐이겠습니까? 자, 뭐 서산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이 또 하나 있습니다. 말씀해 자,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유망 산업이 있잖아요. 네. 반도체가 있고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 있죠. 2차 전지. 네. 자, 2차 전지는 어떻게 생각해요?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차 전지는 뭐 대세인 산업 아닐까요? 대세인 산업이죠. 왜? 네. 앞으로 지금 기후 문제나 이런 게 심각하기 때문에 그쵸. 전부 다 전기차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중에 보면 전기차가 여전히 너무 작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산업은 대세다. 그건 맞죠. 맞죠? 맞죠. 자, 그럼 전기차가 대세가 되는데 그럼 전기차 공장이 들어서는 대세가 되는 지역은 어딜까요? 전기차 공장에 들어서는 대세가 되는 지역. 네. 글쎄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자, 전기차 기업 중에 이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LNF라고 하는 기업이 있죠. 네네. 네. 이 기업이 얼마 전에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음. 최대 8천억을 들여서 공장을 짓겠다 여기에. 오, 그게 혹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네. 이 군산 거기가 어디냐? 군산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새만금입니다. 새만금. 네, 새만금. 네. 그래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제가 들은 기억이 나네요. 네, 새만금 보시면 이제 새만금 경제 자유 구역이라고 해서 네. 요게 이제 한 5개인가 6개 구역으로 쪼개져 있는데 상당히 넓어요. 요렇게 네. 있고. 자, 근데 LNF만 한 게 아니라 새만금이 사실 그동안 방구만 꼈거든요. 뭐 되니 안 되니 뭐. 맞아요. 여기 뭐 한때 그래서- 무슨 뭐 농업 뭐 한다고 맞아요. 하고. 그래서 2013년인가부터 2022년 초까지 네. 투자가 된 게 1조 얼마밖에 안 됐어요. 2조가 안 됐습니다. 1조 한 5천억 정도 됐을 거예요. 10년 동안 뭐 10년 동안 투자치 한 게, 기업 어. 투자치 한 게. 근데 22년 중순부터 네. 지금 1년 동안 얼마를 한지 알아요? 글쎄요. 뭐 3조를 넘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한 거에 2배. 네. 요. 근데 또 새만금에 이제 이 새만금 무슨 협회는 아니고 뭐 이제 무슨 거기에 이제 또 뭐 이제 단장님이 계신데 네.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 앞으로 또 8월 달까지 계약할 게 또 몇 조가 있다는 거죠. 갑자기 새만금에 많은 투자가 단기간에 몰려들고 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그런데 일단은 계약만 한 거예요. 아직은 공장 짓지 않았어. 이거 우리 그 항상 자주 보는 이렇게 뭐 MOU 하고 취소 그렇죠. 그 단계인 그럴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그동안은 방구만 끼던 새만금이 이제 본격적으로 계약을 하고 주목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팅이 됐다라는 게 명확한 이 계약 금액으로도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전에는 정말 매력이 없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2차 대세 산업이 들어오니까 심지어는 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테슬라가 여기 만약에 한국에 이제 이 공장을 짓는다면 이쪽에 짓는다는 뭐 이런 루머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한 거는 뭐냐? 군산에 2차 전지가 대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새만금이. 새만금이.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요 바로 옆에 이제 새만금 군산 바로 옆에 이제 새만금 국가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또 좀만 내려가면 요쪽에 부안군이 있습니다. 부안군. 근데 여기는 이제 군이다 보니까 아직은 뭐 기반 시설이나 이런 네. 게 군산보다 훨씬 더 못하겠죠. 네. 그리고 요쪽에 요거 있죠. 여기. 무슨 섬 예, 같은 게 있네. 요렇게 다 여기 아파트가 들어설 거예요. 네, 요쪽에. 예, 여기 좀 더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예, 수변 도시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도시가 또 들어옵니다. 이쪽에 신도시가 들어서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 주변이 굉장히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그냥 이런 계약 정도 체결이 아니라 네. 실제로 이제 공장을 짓고 일자로 막 늘어나게 된다. 어떻게 네. 되겠어요, 이쪽 지역이? 그러면은 확실히 주택 수요가 폭발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주택 시장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땅이나 땅이나 상업용이나 상업용 그 모든 부동산에 대한 영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잘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빨리 여기 투자하고 군산 여기 아산 투자하고 평택 투자하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저는 2030년이 지나면 정말 지금과는 굉장히 많은 다른 시장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 증가하던 세대수 증감률조차 증감률이 지금 크게 떨어졌거든요. 네. 세대수가 더 이상 별로 안 느는 속도가 매우 많이 줄었어요. 2030년대가 되면 이제 세대수마저 감소를 할 겁니다. 그렇죠. 세대수가 감소하면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고령화될 거고. 맞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저는 저는 이제 데이터로 뭐 2년이나 3년 미래도 보지만 메가 트렌드, 큰 트렌드를 보면서 또 큰 그림을 제가 그리거든요.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자리는 뭘까? 제가 봤을 때 반도체와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반도체의 대세는 어디다? 평택. 이쪽 평택, 동탄 요쪽 경기도 요쪽 그다음에 또 아산이나 천안이나 또 네. 요쪽도 일자리가 또 상당히 또 많고요. 그쵸. 그다음에 2차 전지를 이제 앞으로 떠오르게 될 곳이 또 군산이겠죠. 새만금 지역이니까 이쪽 지역도 저는 관심이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항상 그렇듯이 모든 투자는 본인이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알아서 하지만 네. 지금 대표님께서 보여주신 데이터로 봤을 때 분명한 거는 서울 수도권의 이 역사적인 고평가 수준이 들어가 있는 PIL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와 다르게 보여주신 이쪽 아래쪽에 우리 천안 쪽 같은 경우는 분명히 훨씬 상황이 좋았잖아요. 구매하기 비싸지 않다. 뭐 맞아요. 허리나 무릎 수준이다. 그럼요. 근데 기왕이면 근데 이게 전국에 그런 지역이 많겠지만 대표님 얘기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지역이 많지만 뭐 인구가 줄고 산업이 없는 지역은 정말 일시적인 거고 지금 보여주신 지역은 장기적인 메가 트렌드 미래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눈여겨보셔라. 이런 데는 파는 게 아니죠. 장기 보유해라. 그럼요. 그렇죠. 지금 저 천안 쪽에 지금 가지신 분의 그렇죠. 요즘 분위기 안 좋은데 그냥 지금 팔까? 아유, 안 된다. 이제 요 영상이 올라가는 시기쯤에는 업데이트가 돼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이 개별 아파트에 이 뭐 PIR이나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그 다음에 ROI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체크리스트를 다 정화시켰어요. 무슨 얘기냐면 뭐 여기에는 매매만 들어가는 게 전세도 들어가고 딱 이 특정 아파트에 체크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가 나쁜 데이터가 많은지 좋은 데이터가 많은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물론 아직은 그 데이터별로 시계열로 보는 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아직은 시계열로는 볼 수 없고 1분위부터 10분까지 쪼개가지고 좋은 데이터가 많은지 나쁜 데이터가 많은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이것만 보셔도 상당히 아마 의사결정하시는데 많은 아마 등대와 같은 역할이 될 거예요. 정말 그런 말씀해 주신 등대 같은 역할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일반 무료 버전에서도 2주 정도는 2주 동안은 이제 무료 공개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찾아보시고 또 관심 가시는 아파트는 그 이후로도 이제 유료 버전 비싸게 안 하신다고 하시니까 비싸게 안 합니다.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좋은 얘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역 저평가 지역 소개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까 질문으로 돌아가서 역전세 깡통 전세대란 이후 1년 뒤부터 집값이 상승을 했다. 대표님 의견은 24년부터 올라갈 수 있다. 단 지역별로 다르고 서울 경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은 여전히 거품이 많은 지역들이 많다. 그래서 데이터가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일부 지역들은 이미 무릎 정도까지 떨어진 지역들도 있지만 데이터를 봤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명치 정도에 있습니다. 명치. 높다. 여전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건 아니라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여전히 좀 고평가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까지 떨어져야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좀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집값은 사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거품이 좀 빠지고 나서 그래서 지방은 제가 정리를 하면 24, 25년에 매수기가 오고요. 서울이나 수도권은 25년이나 아마도 26년 정도는 돼야지 우리가 조금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더 명확해질 거고요. 네. 그리고 기왕에 조금 좋은 지역 얘기한 김에 왜냐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게 이 집을 잘못 샀다가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심하죠. 저도 이제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희망의 존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또 너무 고평가됐으면 이걸 좀 워버시키고 싶고 이걸 데이터로 저는 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지금 안 좋은 시장이 또 어디냐면 울산이 별로 안 좋아요. 울산이 그렇게 현재 그렇게 시장이 썩 좋지 않은데 그런데 울산이 이제 좋아질 것 같아요. 울산이 좋아진다. 네. 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울산을 한번 요거는 이제 지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네. 울산의 시도별 분석으로 들어가서 울산의 시도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울산은 가장 간단한 가장 중요한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만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것만 봐도 요거랑 입주 물량만 결합을 해봐도 네. 대충 견적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실 때 단순히 데이터만 보는 게 아니라 입주 물량도 같이 봐야 된다. 그렇죠. 왜냐면 데이터상으로는 높은데 입주 물량 많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네. 데이터상으로 나쁜데 입주 물량 많다면 더 떨어지니까 정말 그렇죠. 맞아요. 자, 울산을 보시면 울산의 지금 소득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가 언제까지 떨어졌냐면 5.8까지 떨어졌습니다. 5.8. 자, 근데 2019년 말에 이제 저점이 5.4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요 선이 아니고 막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선은 울산의 매매 가격이에요. 매매 가격. 매매 가격. 막대 그래프가 소득 대비한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보시면 2019년 7월 달에 딱 저점했거든요. 네. 요때가 5.4였습니다. 그리고 이 5.4는 2014년에 요때도 5.3이었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면은 거의 바닥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대는 이제 너무 쌌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크나큰 충격, 경제적인 무슨 IMF나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 한은 여기까지 떨어지기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럼 5.3이나 5.3에는 바닥인 거예요. 지금 5.8이잖아요. 거의 왔네요. 그러면 10%도 아니에요. 얘는 몇 프로만 떨어지면 이제 바닥이야. 자, 그런데 입주 물량을 좀 보시면 입주 물량이 없다가 언제 제일 많아요? 올해 가장 많습니다. 올해 제일 많네요. 네. 올해가 입주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죠. 올해까지는 안 좋죠. 안 좋죠. 그런데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어떻게 돼요? 평균 요구치보다 줄어드네요. 줄어들죠. 그리고 이거를 확정 물량뿐만이 아니라 전체 물량으로 보겠습니다. 네. 그때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죠. 자, 전체 물량으로 보니까 살짝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가 얼마 안 되고 요거는 이제 이주미 철거라 기간이 더 늘어질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재건축 재개발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건 확정이 아니까 별로 안 되더라고 보고 그럼 앞으로 입주 물량 있어요 없어요? 좀 없는 것 같은데요. 부족한데요. 자, 그러면 소득 대비해서 지금 거의 저평가 지금 한 발목까지 떨어졌는데 입주 물량 좀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그러면은 울산에 올해 입주 물량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진다면 그렇죠. 정말 내 집 마련하기 좋은 시기 같다.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자, 제가 기존에 이제 부동산 전문가와 다른 건 뭐냐면 저는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한 번도 데이터에 근거해서 얘기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마다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저를 하락론자로 완전 뭐 잘못 오해하신 분들 아주 이만큼 있으신데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저는 사이클론자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울산은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울산을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눈여겨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지만 몇 년 정도 후가 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아마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많이 하는 시대가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과거와는 달라질 거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은 저는 자연스럽게 이제 각종 이런 언론이나 유튜브 활동에서는 저는 자연스럽게
안 나타날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무슨 말씀이신가요? 네, 갑자기. 네. 아니 이제 굳이 제가 이제 없어도 되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뭔가 이런 데이터로 이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투명한 이런 부동산 문화를 제가 만들고 싶기 때문에 네. 제가 이 사업을 하는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마 이제 이게 이제 많이 좀 전파가 되면 굳이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많은 분들이 데이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네. 그런 시기가 되면 네. 대표님 아무래도 그 사실 그 사업에 집중하셔야 되니까 네. 그래서 기업 대표님이 저를 볼 날이 생각보다 몇 년 안 남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내년까지 보실 수 있는 내년 한 25, 6년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뭐 많이 알려주세요. 대표님 그러면은 뭐 가격 측면에서도 좀 전망을 들어봤어요. 서울 수도 네. 경기권은 너무 높다. 하지만 말씀해주신 뭐 충남 쪽이라든가 혹은 지금 말씀해주신 울산이라든가 지방은 24년 내년부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일부 지역은. 네, 좋아질 지역이 저는 눈에 훤히 보여요. 눈에 훤히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은 분들이 뭐 보실 수 있게 다 이제 만들어놨으니까 편하게 보십시오. 네, 직접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요즘 어떤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집값 띄우기예요. 집값 띄우기. 야, 진짜 이거. 네, 이게 과거부터 얘기는 많았지만 사실 명확하게 잡힌 건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요번에 잠실 일부 아파트에 뭐 6개월, 1년이 지났는데 등기가 안 된 아파트가 너무 많다. 저도 지금 최근에 기사를 봤습니다. 자, 이거 제가 기사 나온 거 한번 읊어드릴게요. 자, 이게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 막 가격 급등했죠. 신고가 치고. 그때도 취소된 계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엔 일부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데이터를 많이 보니까 근데 그 데이터가 실거래가만 보잖아요. 그쵸. 얼마나 고평가 저평가 실거래만 보다 보니까 얘가 막 올라. 그럼 이제 마음이 어때요? 실거래가 오르면 집값 오르고 조급해지는 거죠. 그쵸. 지금은 막 따라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죠. 집값을 띄워서 이득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분들이 집값 띄우기를 하셨을 거고요. 자, 그래서 서초구 반포자이의 전용 면적 194제곱미터. 190. 전용 면적 194제곱미터면요. 대형 아파트입니다. 그렇죠. 이 대형 아파트는 지난 4월 26일, 요번 4월 26일에 60억 원에 거래가 돼서 화제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일부 또 막 상승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거 봐라 지금 이런 시기에도 지금 신고가 막 60억 치지 않냐. 강남이 오르고 있다. 네. 하지만 한 달 만인 5월 24일에 거래 취소가 신고됐습니다. 거래 취소됐다. 자, 그 다음에 강남구에 또 청담 동양 파라곤 요것도 이제 전용 224제곱미터짜리 뭐한 70평 되네요. 얘도 지금 4월 26일에 날짜가 이게 공교롭게도 같은 날이야. 이게 68억 원의 중개가 거래가 돼서 역대 최고가 기록을 세웠는데 6월 15일이 됐는데 아직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설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자, 위장이나 허위 거래는 통상 3개월 이내에 취소 신고되지만 이 기간이 지나도록 취소 신고를 하지 않을 꼼수가 있대요. 취소가 됐는데 취소하지 않을 꼼수가 있나요? 취소 신고를 하지 않을 꼼수가 있고 이를 위해서 일부러 등기를 치지 않는 거죠. 야, 진짜 이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거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실거래가에 등기가 됐냐 안 됐냐를 지금 표시하겠다. 그래서 집값 띄우기를 차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는 저는 그래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거는 사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특정 소수의 사람이나 집단이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정말 좀 강력하게 좀 규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단순히 등기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은 거래가 아예 안 됐는데도 이거를 취소로 보이지 않게 할 수까지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그러면은 이게 취소가 안 됐으니까 뭐 잔금일이 1년 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순진한 생각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이런 기사를 보면 야, 참 세상에는 별하별 진짜 양 모시기 사람들이 많다. 맞아요. 아, 진짜. 이게 사실 작년 재작년쯤에 한창 조사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는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님. 네. 집값이 오르고 있으니까 저 네. 사람이 뭐 안 판다고 했다, 취소했다. 네. 약간 변명이 좀 통하잖아요. 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아마 이거 혹시라도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진짜 조심하세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인생 망칠 수 있어요. 네. 전 이런 분들은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그럼요. 아까 말씀해주신 약간 전세자금 대출은 양면을 봐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쪽은 뭐 대표님 의견도 뭐 강력히 처벌해야 된다. 이거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이거는 한 거다라는 게 명백하잖아, 이거는.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벌 받아야죠, 이런 거.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제 마지막 질문으로 최근 부동산 통계 쪽이나 네. 혹은 어떤 분위기를 현장에서 느껴봤을 때 매매가도 그렇지만 전세가가 반등하는 것 같다. 네. 라는 의견들이 있어요. 네.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네. 최근 뭐 그래서 들리는 말로는 하반기에 역전세 내려놔서 전세 더 떨어질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에 무슨 소리야, 지금 벌써 오르고 있어. 네. 뭐 지금 상황 어떤가요? 명확하게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전세는 바닥에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네. 지난번에서도 네. 이제 바닥 거의 다 왔다. 혹은 최소한 무릎까지 왔다. 전세는 왔다. 정말 떨어질 폭이 없다. 네. 왜냐하면 이거는 몇 가지 데이터만 봐도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전국의 전세 거래량 데이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국의 전세 거래가 어떻게 됐죠? 뭐 엄청나게 늘었네요. 네, 사상 최대 거래량을 찍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평균이 뭐 28,000이 좀 2배 수준 가까이.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전세를 많이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집 사지 말고 전세로 살자, 안전하게. 네. 그리고 그만큼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건 뭐냐면 전세가 많이 싸졌다는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야. 네. 자, 그런데 전세 매물이요. 네. 자, 보시면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래로 들어가서 요게 이제 매매 매물이거든요. 파란색 선이. 네. 매매 매물은 늘고 있죠. 그죠. 매매 그죠. 네. 조금 줄어들었다 네. 다시 늘고 있네요. 네, 팔려고 하는 사람은 계속 늘고 있어요. 즉 매매 시장은 바닥 오기 멀었습니다. 근데 전세는 어때요?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네요. 자, 보세요. 거래량은 가격은 많이 내려서 떨어졌는데 네. 거기서 거래량 역사상 가장 많은 전세 거래량이 터졌고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매물은 줄어드는데 거래량은 역사적으로 많이 터졌다. 그러면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가격이 거의 하락의 끝자락에 왔을 가능성이 많고 여러 데이터를 봐도 아마 최소한 무릎 정도까지는 떨어졌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이 바닥이거나 적어도 바닥에 가깝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부 지역들부터 뭐 올해 내년 전세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네, 그래서 전세는 올라갈 거다. 올라간다. 네. 하지만 이게 바로 매매가의 상승을 불러오지는 않을 거다. 물론 일부 지역은 데이터로 봤던 막 엄청 저평가 그렇죠. 이런 지역들은 모르겠지만 네, 그런 지역들이 아니고서는 여전히 거품이 있는 지역들은 전세가는 올라가도 매매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 때가 언제였어요? 2010년, 11년, 12년, 13년까지 서울이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졌던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전세가는 올라가고 매매가는 떨어지니까 갭이 다시 또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또 갭 투자도 유행을 했었고. 그러면은 그때의 초기 버전이다, 지금이. 완전 초기죠. 한 2011년 정도. 네. 그러니까 뭐냐면 뭐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매매가가 바로 올라간다? 자, 혹시 이런 전문가가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동산 공부 다시 하십시오. 데이터 좀 다시 보세요. 2010년, 11년, 12년, 13년 서울 부동산 시장의 매매가 전세가 데이터를 좀 보시고 그런 얘기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세가 상승 반전한다고 매매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네. 대표님,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네. 정말 그랬나요? 왜냐하면 이게 네. 이 말로만 하면 대표님도 이제 데이터 전문가니까. 그렇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서울의 이제 매매가 증감률이고요.
그래서 파란색이면은 떨어졌다가 떨어지는 거고 빨간색이면 올라가는 겁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전세가고요. 밑에 건 전세가. 네. 네. 그래서 요 선은 그냥 가격 지수입니다. 지수. 오르고 내리고. 자 보시면 2008년 금리기 나오면서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하락했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또 동반 회복을 했죠. 맞아. 2009년에. 2009년도에 이제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매매가가. 근데 2010년 4월 달부터 다시 어떻게 돼요? 내려가. 계속 떨어지죠. 13년까지. 전세가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오르네요. 계속 전세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도 매매가가 어떻게 된다? 떨어졌다. 떨어진다. 그러면서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올라가니까 이 사이 이 두 선의 갭이 어때요? 줄어들죠. 이때가 그럼 정말 5천만 원이면 전세 끼고 산다는.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전세를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가 또 유행하는 거고. 근데 지금 어때요? 이 갭이 너무 멀죠? 너무 멀네요. 갭 투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전세 매매가 동반 하락했던 그래프만 봤을 때 지금 2008년하고 똑같거든요. 이게. 똑같죠. 근데 훨씬 더 심하죠. 훨씬 더 심합니다. 근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데드캣 반수가 나오고 있어요. 단기 반등 이렇게 나오고 있다면. 근데 이것도 너무 약해요 지금. 이때는 이런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어때요? 잡히지가 않네요. 잡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 반전하니까 다시 매매가를 밀어 올릴 거라는 얘기는 앞으로 그게 몇 년 지속된 다음에 맞아요. 그때 얘기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그러니까 이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거든요. 한 권만 읽은 사람. 한 권만 읽은 사람. 왜? 내가 아는 게 다 진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쵸. 네, 똑같은 거예요. 자. 부동산 강의하면서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린다. 그래서 전세가가 상승하면 매매가가 올라간다고 강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쵸.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뭐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야. 전세가가 올라가도 매매가가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데이터가 명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특정 조건일 때 밀어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언뜻 말을 들어보면 너무 그럴듯해. 뭐냐면 자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지금 실제 수요가 그만큼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거고 자 실제 수요가 증가하면 매매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네 고개가 뜨끈뜨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매매가가 이렇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에 그래요. 전세가 8천인데 매매가 1억이면 2천 더 주고 내 집 사진 되겠지만 그것도 있고 사람들의 호주머니 사정 대비해서 얼마나 내가 이걸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경제력 그래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 그 다음에 소득 대비한 저평가 지수 그 다음에 ROI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을 해야죠. 거기에 이게 올라간다면 그때는 맞는 신호지만 그렇죠.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택도 없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우리가 첫 질문을 했던 그 한국은행의 역전세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가 이제 그 비싸게 계약했던 전세들의 만기가 오면서 지금 역전세 대란 돌려줄 게 막 많다 이거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까요? 이 얘기만 들어봤어요. 한국은행 얘기만 들으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세 떨어지나 보다로 느껴지거든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보여주신 건 전세는 지금 바닥이거나 거의 바닥에 닿았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게 상충되는 얘기인가요? 상충이죠. 자 이런 그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전세가가 바로 반등으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무릎 정도가 제가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런 역전세의 문제 때문에 매매가나 전세가가 크게 상승하기 어렵겠죠. 그렇죠. 상승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지만 자 무릎 정도까지 왔다라는 거 여기서 떨어져봤자 더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없다? 뭐 되게 그거는 별로 없다라는 별로 거예요. 없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전세가가 바로 물론 만약에 입주 물량이 작고 막 전세 수급이 높은 데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이나 이런 데는 아직은 전세 수급이 높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 데이터가 높지 않고 이런 지역들은 아마도 내년 가을까지도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크게 떨어지기도 쉽지 않아요. 전세가는. 왜냐면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요 정도 상태로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햇살이 좀 내려 비치려면은 한 25년 정도는 되어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없어지니까 25년 정도는 되어야 이제 좀 햇살이 내려 쬐지 않을까. 그럼 전세도 이미 거의 뭐 무릎에서 바닥 근처에 왔는데 여기서 크게 떨어뜨리긴 어렵다. 왜 너무 지금 낮으니까. 너무 낮아요. 일부 지역들을 보잖아요.
이미 발바닥까지 떨어진 데 발바닥 전세가. 전세가. 네. 그럼 역전세 대란이 기존에 연장하면서 집주인이나 그 비싸게 전세를 맞췄던 분들의 개인적인 고통이 될 수는 당연히 있겠지만 네. 그게 전세 시장 전체를 확 무너뜨려서 정말 지금 전세에서 막 또 막 20-30% 폭락하는 그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혹시라도 네. 금융 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그런 네. 아직 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혹시라도 위기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둘 다 동반근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경제 위기가 온다면 네. 그렇죠. 정부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좀 해서 도와줄게요 했는데 대출 금리가 지금 막 3%가 아니고 8%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경제 위기가 와서 막 직장도 어려운데 빌려서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근데 이제 그 가능성 굉장히 낮으니까. 그렇죠. 경제 위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특히 올해 연초에는 정말 경제 위기 올 수 있다고 봤는데 점점 그 확률은 낮아지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반대로 보는데 반대로 보시나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 금리 사이클에서는 금리를 사실 올릴 때보다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그리고 금리를 내릴 때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대표님 지금 또 이거 또 약간 또 갈리는 건데 많은 전문가분들이 야 이제 뭐 금리 인하 뭐 내년 초부터 한다. 이제 뭐 위기는 지났다. 근데 대표님은 아니다. 거시경제가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 뭐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우리 박정훈 기자님의 그 자이언트 임팩트라는 최신 이제 뭐 완전 신간 아니지만 그래 최근에 출간한 책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실물 경제에 미치기까지 6개월에서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맞아요. 작년에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거책에서도 뭐라 그러냐? 금리 인상을 할 때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멈출 때가 오히려 진짜로 위험한 시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과거의 데이터를 봐도 그래요. 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전 사이클에서 위기가 이제 그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오기 전에 2007년 가을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자, 그러면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준금리 인하되니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서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 좋아지겠네 했는데 뭐가 왔어요? 금융위기가 왔죠. 자, 최근에 대한민국이 왜 금리 인상을 못했죠? 원래는 미국이 인상하면서 계속 따라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왜 못했죠? 뭐 어떤 가계부채 이런 압력이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닌가요? 금리 인상을 하지 못할 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니까 인상을 못한 겁니다. 해야 되는데 하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무너질 것 같으니까. 자, 금리 인상을 이제 멈추고 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금리를 유지하지도 못할 만큼 힘들다. 힘든 거죠. 그래서 지금 산소호흡기 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7년 가을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고 한국도 몇 개월 뒤에 따라서 인하했고 그러면서 위기가 왔잖아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진짜 바닥은 언제냐? 금리를 멈추고 인하를 시작을 할 때가 아니고요.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 완전 바닥이 왔을 때. 미국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하해서 이 바닥이 온 거는 2008년 말인가 2009년 초였잖아요. 그렇게 금리가 하락 사이클이 시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락 사이클 끝. 여기가 투자 기회인 거지. 무슨 여기서 금리 인상 멈추고 금리 낮추기 시작한다고 경제가 더 호황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한번 데이터 연구해 보세요. 거시경제적으로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는 이제 금리 리스크는 뭐 끝났다. 경제는 좋아질 거다도 그거는 이제 뭐 전세가율 올라가면 매매가 올라간다. 이건 그냥 너무 이제 단편적인 이런 거다. 거랑 똑같은 거죠. 알겠습니다. 대표님 의견을 종합해 보면 확실히 지금 적어도 서울 경기도는 25, 26년까지는 여러 가지 이게 좀 맞아 들어가네요. 거시경제도 그렇고. 그렇죠. 대표님 끝으로 저희 웅달 책방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동산을 제가 빅데이터로 연구를 하게 됐고 이거를 그냥 제가 혼자 하는 것만이 아닌 제가 이렇게 앱을 만들고 사업까지 하게 된 이유는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아주 정보에 대한 불투명성이 있다 보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랑 집단들이 너무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데이터로 만약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될 거고
이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많은 기여를 할 거다. 그리고 그거를 하게 된다라면은 정말 많은 보람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제가 포기하고 창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제는 영역을 주거용뿐만이 아니라 상업용 건물, 토지까지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적정 가격, 추정 가격을 다 만들었습니다. 벌써 만드셨나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번 달에 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이 땅 가격이 얼마인지 사실 너무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21년 코로나 시절에 연예인들도 건물 샀다가 지금 막 토해내고 막 손해보고 팔고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토지 시장은 훨씬 더 심합니다. 정보의 불투명성이 너무 많아요. 이 불투명성 때문에 역전세나 뭐 전세상 여러 가지 이런 문제, 토지에 또 이런 그 무슨 사기라고 그러죠? 기획부동산 사기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전부 다 정보의 불투명성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제가 뭐 이게 100% 맞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제는 우리가 챗 GPT 시대가 오는 것처럼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다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최소한 치명적인 실수를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 이것만 해도 저는 너무 보람스러울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런 제 어떤 시도에 응원을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말씀해주신 토지 쪽이라든가 상업용 부동산 그 업데이트가 되면 저희도 한번 모셔서 한번 좀 알아본 정말 부동산 아파트처럼 좀 약간 아파트 쪽의 시장을 바꾸셨듯이 정보 쪽으로 이 투명하게 데이터가 나오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치고의 김기원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